수 없죠. 아프신 분들이 계속.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다. 쓰러진 채 발견돼 이미 사후 경직이 조금씩 시작됐다는 환자. 환자의 끊어진 숨을 되돌려 놓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 하지만 그만하자.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린 예기치 못한 사고. 1분 생과 사를 가르는 달림길에선 천금보다 귀한 시간. 누구에게나 고귀한 목숨, 그 전부를 지켜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환자라면 1분 1초가 급하죠. 시간이 곧 생명. 여기 안 왔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권역 외상센터.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기에 밤낮 없이 불을 밝히는 곳. 그곳에서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 사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 이제 환자가 살아서 나가면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고생하셨다고 인사하고 갈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되고 기억에 남죠.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권역 외상센터의 24시를 관찰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살릴 수도 있었던 사망자의 비율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 불명예스러운 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외상 환자 발생 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시간은 골든아워라 부르는 1시간. 그 생명 데드라인을 지키고자 만든 곳이 바로 권역 외상센터다. 지난 2012년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설립된 권역 외상센터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곳. 응급 상황이긴 하나 당장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환자들이와 치료를 받는 일반 응급실과 달리 생사를 오가는 위급 환자가 오는 권역 외상센터는 환자가 이송되어 오는 즉시 진료과별 전문의들로 구성된 외상팀이 모여 빠른 진단과 처치를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다. 외상외과뿐만 아니라 아까 외상외과 교수님도 계시고 흉부외과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정형외과 교수님도 계시고 각 파트에 그 외상 담당 전문의들이 내려와서 직접 진료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 내에 전용 수술실을 마련해 긴급 수술이 필요할 때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이렇게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춘 권역 외상센터 중 오늘 관찰팀이 찾아갈 곳은 강원 지역의 권역 외상센터. 지난 겨울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와 얼마 전 큰 상흔을 남겼던 강원도 대형 산불 당시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했던 바로 그곳. 강원 지역을 넘어 경기, 충북, 경북의 일부 지역까지 커버하며 13개 외상센터 중 현재까진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센터. 누군가에게 예고 없이 닥친 일생일 때 가장 긴박한 순간. 생의 끝자락에서 힘겹게 부여잡고 있을 한 줄기 숨을 다시 잇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권역 외상센터로 관찰팀이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차로 약 2시간 남짓. 강원도 원주시의 대형 종합병원 내에 자리한 권역 외상센터가 오늘의 관찰구역. 오늘의 주요 관찰구역 소개해요. 1층에 응급과 외상소생실을 시작으로 2층 외상전용 병실, 3층 중환자실과 수술실까지. 그중 1층 응급소생실과 외상소생실이에요. 먼저 응급소생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응급실로 중증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공간. 환자 한 명에 전문의와 간호사 혹은 응급구조사가 붙는다. 반면 외상소생실은 외상으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도 외상 담당 전문의들로 따로 구성돼 있다. 2층 외상 전용 일반 병실.
외상 환자들이 회복 단계 때 머무는 병실이다. 말이 안 돼. 수술실과 중환자실이 마련된 3층. 종합병원 시설과 별개로 오로지 외상 환자만을 위한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운영 중. 이곳에서 오늘의 관찰 시작한다. 응급 환자 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해 떨어진 오후 8시. 관찰 시작. 거치캠 설치를 마칠 때까지 다행히 별다른 징후 없이 다소 한가한 권역 외상센터. 그런데 이때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는 한 여성이 실려왔다. 어떤 이유에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뒤이어 침상에 실려온 또 다른 환자. 양말 양말 복용하셨고요. 그래서 역시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는 수면제 과다 복용. 본인이 드셨다고 하세요? 네네. 뭐 때문에 드신 얘기예요? 다 그랬는데 그 외에 어떤 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숨 고를 새도 없이 세 번째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 아예 머리 좀 주세요.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땐 이미 독극물 병과 함께 쓰러져 있었다던 50대 남성. 의식이 흐릿하고 위중한 상태다. 눈을 떠요, 눈을. 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게 급선. 환자 상태에 맞춰 의료진 여럿이 일사불란하게 응급처치에 나서는데 이 환자의 경우 어떤 조치를 하게 될까? 구식성 그런 약을 먹은 게 아니라면은 위세척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에 농약이 몸 안에 흡수되는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이제 그런 흡착제 같은 것도 저희가 투여를 해야 되고 활성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투여를 하게 되거든요. 예. 말대로라면 그중 어떤 방법으로든 당장 응급처치에 들어가야 할 터. 그런데 다른 문제라도 생긴 걸까? 치료도 하지 않은 채 환자 곁을 뜨는데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거? 있어요. 왜냐면 농약 종류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선 마신 독극물 종류를 정확히 알아내는 게 먼저라는 것.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약을 드셨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농약에 따라서 중등도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뭐 특정 어떤 농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모금만 마셔도 거의 치사량이 거의 95% 이상인 농약들도 있고 다양하기도 하고 처치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그런 종류들이 엄청 중요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무슨 검사를 나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 응급실 내에서 이제 당장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정할 수 있어가지고요. 얼마가 지나 검은 봉지를 들고 돌아온 환자의 보호자. 다행히 독극물 병을 확보했다. 혹시 모를 상황까지 꼼꼼히 묻는데 이거 말고 다른 주변에 다른 약이나 농약뿐만 아니라 다 없었어요. 문제는 독극물의 성분. 과연 괜찮은 걸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등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혹시나 저희가 피 검사 나오고 또 추가적인 다른 검사 필요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천만다행으로 환자의 의식은 돌아왔으나 본인과 가족들 마음에 남긴 상처는 또 어떻게 치료할는지. 여자 선생님이요? 보통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은 좀 많고, 네, 그렇더라고요. 또 요새 날씨 좀 따뜻해져서 좀 적긴 한데, 또 한 하루에 한두 명 오시는 것 같아요. 이때 또 다른 환자가 들어오는데 여기 시인데 혼자 이렇게 가드레일을 받으셨대요. 한눈에 봐도 심각한 부상. 그 즉시 외상소생실로 이동시켜 환자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저 우측 자를게요. 자를게요.
다친 다리만큼이나 심상치 않아 보이는 부위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복부. 그 우측에 이제 갈비뼈 골절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충격으로 갈비뼈 곳곳이 부러진 상태. 4, 5, 6, 7, 8 한 5개 정도가 골절이 됐고요. 이쪽에 처음에 그쪽 병원에서는 이쪽에 그 기흉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어도 여기 공기가 차 있는 기흉이 있는 겁니다. 기흉이 계속 진행이 되면 숨쉬기가 점점 곤란해지고 이 폐가 어쨌든 손상을 입은 거거든요. 예, 공기가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밖으로 나가진 못하고 여기에 계속 차니까 계속 찰수록 폐는 점점 더 쪼그라들겠죠. 좀 더 정밀한 검사가 요구되는 상황. 외상소생실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 외상센터 전용 검사실로 이동해 CT 촬영부터 들어갔다. 외상센터의 진료과별 전문의들이 모두 모여 촬영 경과를 살피는데 의사들의 표정이 어둡다. 이것도 깨졌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물었다. 이 환자는 지금 보셨을 때는 어떤 지금? 그건 저기 간장 파열이 있고요. 간 파열된 게 있고 그 유리가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터지면서 그 장 안에 있는 가스가 배 안으로 나온 거죠. 장 파열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거는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복막염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거예요. 3층 외상수술실로 긴급히 환자 이송. 위중한 환자들의 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마련된 외상 전용 수술실. 그 중요한 장소에 관찰팀도 출입을 허락받았다. 환자 이송에서부터 진단과 수술까지 이 모든 과정이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게 외상센터의 존재 이유이자 장점. 이날 집도는 외상외과 백음석 전문의가 맡았다. 이 안에선 모든 게 일사천리.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수술이 시작됐다. 부디 CT 촬영 결과보다 장기 상태가 나쁘지 않길 바랄 뿐인데. 내장 쪽이 파열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가. 그래서 저건 그냥 다 1차 봉합술이고. 장과 함께 출혈 증세를 보인 간은 어떨까? 그리고 이제 간 쪽에 파열된 데는 그냥 한 바늘만 수쳐해가지고 거기 출혈만 먹게 간은 해놓고 나온 거예요. 걱정과 초조한 마음이 보태져 더 길게 느껴진 1시간 30여 분이 지나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 끝내셨네. 의사의 반응으로 짐작컨대 위험한 고비는 넘긴 듯하다. 전력을 다한 흔적이 고스란히 등에 남아있다. 괜찮으실 겁니다. 아마 더 이제 수술하고 병관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뭐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하는 당부의 말. 교통사고 나면 충격을 받으면 이게 이제 둔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압력이 확 배 안에 전해지면서 안에 있는 장기들 뭐 고형장기, 간, 비장, 장도 잘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안전벨트 맬 때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저기 배에다가 매잖아요, 안전벨트. 여기다 골반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메고 가다가 터지면 저렇게 장들이 잘 터져요. 저 교통사고 나면. 그 안전벨트 할 때 골반 쪽에 하는. 그렇죠. 똑바로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장이 잘 터지죠. 압력에 가면. 신속히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상황. 보호자는 원래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걸까? 고령 외상센터라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가니까 집하고 가깝고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안 된다. 일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급한 상황인데 서울이 문제고 집이 문제냐. 빨리 가능한데 가자. 바로 가면 안 기다리고 그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를 찾아서 연락하고 이제 온 거라고 생각한 거죠.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별다른 거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일반 응급실과 번역외상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 실제 교통사고 외상 환자가 이송된 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환자보다 먼저 의료진이 대기한 후
진료과별 전문의들이 환자의 증상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가며 차례대로 응급 진료가 이루어진다. 웬만한 정밀 검사도 환자가 누워있는 외상소생실에서 그때그때 실시. 검사실을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면서 동시에 귀중한 시간도 확보한다. 환자 진단 후 적절한 처치 또한 외상 전문의들이 협진. 수술 결정까지 걸린 시간 단 30여 분. 이제 그 외상 당직을 하시는 각과의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외상외과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가능한 건 총 5개 진료과 7명의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기 때문. 그래서 외상 환자분이 오시면은 처음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바로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럼 각 명단으로 문자들이 관련된 분들이 다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문자를 받았고 OTT가 있는 분들이 10분 내로 여기 와서 모든 검사를 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시술 들어가는 시간을 보통 1시간 이내로 목표를 잡고로 있고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이제 모든 처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바로 진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패스트 트랙 같은. 네네. 늦은 밤 권역외상센터 주차장 안으로 연이어 밀고 들어오는 구급차 행렬. 환자를 싣고 들어가는 곳은 아니나 다를까 외상센터. 거치캠으로 헤아린 수만세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급기야. 환자가 많이 밀려있어서 좀 기다렸다 시동이는 혹시 아파요? 울지마. 진정해. 일이 전쟁 같은 거. 뭐 그렇죠. 매일매일 뭐 24시간 365일 전쟁 같은 곳인데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아프신 분들이 계속. 관찰 시작 후 처음 듣는 오디오 포착. 동시에 외상센터 주차장으로 구급차 한 대가 진입했다. 그런데 요란한 사이렌 소리. 관찰 내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거나 때론 경관등도 켜지 않았던 구급차들. 대체 어떤 신호일까? 그 소리에 의료진들도 바빠졌다. 어레스트는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다. 쓰러진 채 발견돼 이미 사후 경직이 조금씩 시작됐다는 환자. 심전도 곡선이 미동도 없다. 자, 클리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들. 환자의 끊어진 숨을 되돌려 놓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 그러나 야속하기만 한 시간은 흐르고 생과 사, 그 어디쯤에 있는 걸까? 오로지 살리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작은 움직임이라도 답하면 좋으련만. 필사적인 노력만이 최선인 지금. 하지만 안타깝게도 끊어진 숨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심장이 멎은 상태시고 소생자한테 수납되어서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무리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그저 사명감 하나로 단단히 버틸 뿐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루 30분 정도를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사실상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할 때쯤이면은 가슴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 순환이 안 돼가지고 머리 쪽으로다가도 그 브레인 데미지를 많이 입고 그래서 사실 소생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와서 봐요. 마음처럼 무거운 정적이 짙게 깔린 밤이다. 안타까워할 시간도 잠시, 마음 추스를 새도 없는 의료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환자들이 내원했다. 일단 혈압만 좀 재볼게요. 아, 이분 말로는 어떻게 말하라고. 수액으로 드릴게요. 술 드셨어요 혹시? 술에 취한 상태이다 보니 진찰부터가 난관. 다친 부위를 가까이서 살필 수 없거니와 무분별한 행동과 무자비한 욕설을 면전에서 감수해야 할 때가 부지기수다. 늘 생사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순간이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빈번히 노출돼 있으면서도 다친 환자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숙명. 솔직히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에 이제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진료가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갑자기 발로다가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배를 확 차가지고 제가 한번 뒤로 밀렸던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정말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셨던 분인데 그때는 좀 일하면서도 무서웠던 경험 중 하나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분명 사람이 하는 일. 그래서 힘이 들지만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구에게나 단 하나뿐이어서 소중한 그것. 바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뭐 저녁도 없고 밤도 없고 사실 글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자의 응급한 상황을 생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응급한 상황을 넘기게 도와줘야 하는 최전선에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실제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다가 호흡에 대해 안정을 찾으셨다던가 아무래도 이렇게 확확 나아지는 거를 봤을 때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끼니까 사실 이 힘든 곳에서도 버티고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밤사이 계속된 환자들과 그들 곁에서 잠 못 이루는 의료진들. 그 치열한 밤이 지나고 어느덧 오전 8시. 간밤에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거치캠에 제일 먼저 포착된 의사는 어제부터 줄곧 함께 해온 외상외과 김명준 전문의. 어떻게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지금? 뭐 이렇게 바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별로 안 바쁜 날도 있고 그래요. 어제는 좀 많이 바쁜 편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치캠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난밤 그의 행적. 그는 외상소생실에서 꼬박 밤을 지새우며 줄지어 들어오는 환자들을 돌봤다. 엉덩이 잠깐 붙이고 하품 몇 번 한 게 그가 취한 휴식의 전부. 어제 수술한 환자들 그리고 어제 늦게 올라온 환자들 중환자실에서 보느라고 지금 그냥 거의 날 샜네요. 초췌하지만 그 모습마저 멋진 그들의 외모 변신은 일상다반사다. 진짜 안 들어가고 계실 거죠? 오늘이 이제 토요일 아침이어서 이제
지금 이틀째. 오늘 들어가세요? 아니요. 내일 저녁에 들어가겠죠, 이제. 3일째 되면. 아, 3일째. 근데 뭐 이게 뭐 3일 근무가 아니라 3일은 아예 통으로 있는 거네요, 거의. 네, 아무래도 주말 근무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외상 근무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환자가 한 번 오면 이게 딱 수술하고 딱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며칠씩 막 중환자실에서 옆에서 킵하면서 같이 보고 뭐 그때그때 계속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환자 옆에서 같이 보면서 좀 병원에 같이 묶여 있는 시간들이 많죠. 또 그렇게 하면 또 환자들이 좋아지니까. 환자 돌보느라 녹초가 된 그를 힘나게 하는 건 바로 금쪽 같은 아이들. 저는 큰애가 7살, 둘째가 4살, 막내가 이제 2살. 가끔 근데 안 들어오면은 네. 저도 그렇고 아빠는 왜 안 들어와? 그럴 때 있어요. 그 아빠 내일도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렇게 얘기 들을 때 뭐 좀 놀러 오라고. 가슴이 그렇죠. 이제 좀 짬이 나나 했는데 또 어딘가로 부지런히 발길을 돌린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당직실. 뜻밖의 외상센터 전문의들이 모두 모여 있다. 테이블에 놓인 걸 보아하니 그럼 식사 시간인가요? 네. 남들에겐 이른 아침이나 그들에겐 너무 늦은 첫 끼다. 아, 전문의십니다.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 우리 외과. 앉아요, 드세요. 관찰팀도 합석한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10분 대기조 신세이다 보니 식당 이용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식사 자리에서 의사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나 했더니 마지막 실수가 없잖아요. 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크게도 많이도 안 보여요. 크로닉사보다 멘탈도 들어오고. 1번 요원, 오늘 밥 반찬으로 알파벳 얹어 먹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과 용어는 영어가 많아.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한국말이 아니야, 한문이죠, 사실. 음식 단계가 5단계 정도 되거든요. 보통 말로트 보통 잘 끼우는 사람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1번 요원, 무념무상. 이곳은 강의실인가 당직실인가. 무슨 말씀드린 게 아, 배우시 좀 주는 거예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조심하세요. 제가 좀 오바야. 거의 다 식사를 마친 분위기인데 여전히 숟가락질이 한창인 한 분. 꾸준히 길게 많이 드신다. 혼자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맛있어서. 얘는 애를 셋나 내잖아요. 아이고 잠시 잊었다. 다둥이 아빠라는 걸. 아니 근데 여쭤봤는데 약간 외상센터 전통이 다자녀라고. 우리 다 3명 이상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라는 배금석 전문의. 큰애는 재수하고 있고요. 작은 애는 초등학생. 초등학생? 제가 애를 좀 늦게 낳았어요. 아, 선생님 근데 분명히 이렇게 스케줄이 바쁜데 어떻게 초등학생 아들을 가질 정도의. 낮에는 잠깐 집에 들어가니까요. 단기 쓰고 낮에는 잠깐 집에 들어가니까. 의사로서의 카리스마를 잠시 내려놓고 딸바보 아빠가 되어 늘어놓는 자식 자랑 타임. 들으실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당직 쓰거나 그럴 때 이제 힘들고 좀 뭐 별로 할 일 없으면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괜히 뭉클해지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둥이의 늦둥이 아빠들의 시간이 이제 막 무르익을 무렵 외상팀에 긴급 호출이 떨어졌다. 온다고? 예. 쓰러진 통나무에 부상을 입은 60대 남성. 1차로 이송됐던 병원에서 직접 외상센터로 보내온 메시지다.
문자만으로는 부상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외상팀의 전문의들이 또다시 외상 소생실에 전원 집합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 침상에 실려오는 모습을 봐선 일단 외상은 심하지 않은 듯한데, 하지만 1차 병원에서 전원을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신호. 역시나 몸 곳곳이 상처투성이다. 서둘러 찍은 CT 촬영 영상도 심상치가 않다. 그렇네. 이게 왜 안 보이지 근데 봤을 때? 어? 잘렸네. 아마 통나무의 옆구리 쪽 왼쪽으로 아마 부딪히신 것 같아요. 카메라다가. 통나무의 왼쪽 옆구리. 그래서 보면은 배 간이고 비장인데 이 위쪽은 좀 모양이 괜찮아, 그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 가운데부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이게 비장이 이제 터진 거예요. 통나무에 충격받으면서. 있고 밑에 가면 다 깨졌죠. 밑에 쪽 아래쪽. 비장은 위 옆에 위치한 장기로 몸속 세균과 외부 단백질을 제거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바로 이 비장의 아랫부분이 파열된 상태. 당장 출혈을 막지 않으면 자칫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신속히 수술실로 향한다. 빨리 이곳에서 이런 긴급 상황은 늘 예고 없이 또 수시로 찾아온다. 17개, 주말에 수술만 17번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한 번이고 10번이고 모두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위중한 환자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장 출혈을 막는 게 우선인 이번 수술은 혈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필수라는 혈관 조영술로 진행된다. 집도인은 신경외과 김종현 전문의. 혈관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영제를 넣어가며 실시간으로 X선 촬영을 진행. 출혈이 생긴 비장 쪽 혈관으로 접근해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배동문에 쭉 올라오다가 이제 일로 간으로 가는 혈관이 하나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비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 이게 비장으로 가는 혈관 쪽이 많이 손상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혈관에다가 이제 피가 못 가게 혈관 안에다가 뭘 뿌리고 나올 겁니다. 상처 부위를 직접 보고 처치하는 일반적인 수술과 달리 모니터의 화면만으로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치료법이다. 그만큼 정교함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터라 지켜보는 이들도 숨을 죽인다. 가느다란 혈관과 씨름하길 얼마. 수술을 진행하던 의사가 수술방과 연결된 모니터실로 자리를 옮겼다. 결과는 희망적인 걸까? 수술 전과 후의 영상을 확인 결과 다행히 출혈 부위를 막는 데 성공했다. 그 비장은 그래도 조금 살리나? 네, 일부 절반은 살려놓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사는 데는. 좀 좋은 결과인 거네요. 네. 네, 수고하세요. 그렇게 또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려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져 찾아오는 곳. 특히 겨울을 보내고 날이 풀린 이 시기부턴 유독 더 늘어나는 환자들이 있다.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 52번 신고인데 10분 전부터 갑자기 오른쪽으로 5m 정도에서 떨어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한 환자까지. 근무지에서의 사고가 적지 않은 편. 세상에 포기해도 괜찮은 생명이 어디 있을까? 게다가 누구보다 삶에 있어 열심이었을 그들에게 닥친 불행이기에 의료진들은 더더욱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 예, 이거는 저희 관찰 카메라 1번쌤이 누구요? 아, 네, 따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헬기인가요? 올라가면 되나요? 네, 헬기요. 관찰팀을 찾는 의료진의 다급한 호출. 부랴부랴 카메라를 챙겨 뛰어가는 1번 요원. 관찰대에 없던 헬기 출동 요청이 들어왔다. 그 말인즉
위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뜻. 출동하는데요. 가셔야 합니다. 정선인데요. 정선이요? 네, 가슴 통증 환자분이신데 출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네네네. 지금 구름이 되게 낮아가지고. 정선병원이요. 같이 가면 되나요? 네. 갑작스런 헬기 출동에 잔뜩 긴장한 관찰팀과 달리 능숙하게 각종 장비들을 챙겨 출동 준비를 마친 응급구조사. 그렇게 그녀를 따라간 건물 옥상에서 마주한 헬기. 권역외상센터에 배치된 헬기의 정식 명칭은 닥터 헬기. 조종사와 부조종사, 의사와 응급구조사까지 총 4명이 탑승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돼요. 전화 오시면 바로 오시는 거예요. 당직이 다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바이스 올라오죠. 권역외상센터와 연결된 건물 옥상에 자리한 닥터 헬기. 닥터 헬기는 이곳 강원 지역을 포함해 전국 총 6곳의 권역외상센터에만 배치돼 있다. 의료진이 탑승하는 것이 일반 헬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의 환자나 위중한 부상자를 실어 나르며 이동 중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 헬기 안엔 각종 의료 장비들을 응급실 못지않게 갖추고 있다. 이제 벤틸레이션이고요. 환자 호흡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한테 지금 듀베이션을 했을 때 이게 이동용 석션이거든요. 환자분, 네, 석션. 환자분 이게 소노라고 해가지고 가슴 쪽 심초음파나 때문에 하늘 위의 응급실로도 불리는 닥터 헬기. 이곳 강원 지역만 해도 헬기 도입 후 지난 5년간 무려 1000여 차례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며 임무를 수행해왔다. 오후 12시 무려 80km나 떨어진 정선으로 닥터 헬기 출동. 하늘길로 20여 분 소요 예정. 약 1시간 전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환자. 1차 진단을 했던 병원에선 발견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함께 추정 병명까지 적어 의료진에게 보내왔다. 의사의 문자 내용에 이어 이번엔 응급구조사가 무언가를 내미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가슴 쪽에 CT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대동맥 방지가 보여가지고 찢어졌어요. 심장에서 크게 나가는 혈관인데 거기가 일부 찢어졌어요. 오후 12시 20분 닥터 헬기 출동 접수 20분 만에 구급차와의 인계점 도착. 신속히 도착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응급구조의 시작.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 피가 새고 있는 이 환자의 경우는 응급 환자 중에서도 3대 중증으로 분류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 헬기 이륙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환자분 혈압 한 번만 더 잴게요. 지금 이 순간 헬기 안은 작은 소생실. 그런데 그때 의식이 불안정하던 환자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더니 급기야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나흘 갔던 40여 분이 지나 권역외상센터로 돌아왔다. 오후 12시 40분 응급환자 권역외상센터에 무사히 도착. 보호자 오시면 빨리 섭외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외상소생실로 환자가 이송되자마자 의료진들이 모였다. 시저리는 맛이 아파요? 아니요, 아직. 수술에 앞서 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검사들이 먼저 시작되고 이제 수술방으로 이동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다. 뭐 보고 있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사실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응급수술이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단은 흉부외과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좀 이송 예정이고요.
국내에 사실 크게 많은 수가 있지는 않거든요. 흉부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현재 국가에서 권고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정원은 최소 20명. 하지만 고된 업무와 열악한 환경 탓에 지원자부터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 근데 저희가 주로 다 서저리 파트거든요. 외과 쪽. 외과 쪽 사람들이에요.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또 뭐 정형외과, 응급의학과까지 해서 이런 쪽에는 사실 전공의들이 없어요. 전공의들이 거의 안 해요. 이제 서울에 뭐 몇 개 빼고는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전공의들 외과를 해도 외과에서도 또 외상외과는 또 기피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저거 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없어요. 이곳 권역외상센터만 해도 전문의들의 한 주간 밤샘 당직 횟수는 진료 과목 구분 없이 보통이 서너 번. 그마저도 혼자가 아닌 두세 명이 설 때가 많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씩 당직을 쓰는 이유가 한 명이 수술방에 들어가면 누가 밖에 있는 환자 봐야 되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봐야 되고 또 새로운 환자도 봐야 되고. 그럼 그 없으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한 명씩 쓰면. 결국 헬기로 이송돼 온 환자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 분명 불가피한 결정. 그럼에도 마음은 편치 않다. 걱정스럽죠. 왜냐면 저희 병원에서 됐으면 모르는데 안 돼서 가시는 거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죠. 그 환자는 잘 도착했는지 수술이 잘 끝났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또 한 번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관찰팀도 한숨 돌리던 그 시각. 헬기에서 만난 응급구조사님이 관찰팀을 이끈 곳은 식당이 아닌 헬기팀 사무실. 그곳에서도 안으로 쭉 들어가 자리한 팀원들의 당직실로 안내하는데 메뉴는 여기도 배달 음식. 여기 밑에 식당 있잖아요. 아, 저희가 그 닥터에게는 지침상 여기 일실부터 일몰 시간에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안에서만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만 갈 수 있고요. 화장실만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로 막 요강까지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여기를 계속 지켜야 되는 그런 지침이 조금 세서. 헬기팀에겐 늦은 첫 끼, 관찰팀에겐 외상센터에서의 두 번째 끼니다.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후 겨우 뜨는 이 밥 한 술이 어찌 꿀맛이 아닐까마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때가 많단다. 진짜 밥 먹다가 전화 오면 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면은 웬만하면 안 시켜요. 왜요? 저희끼리 그냥 농담으로 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면을 시키면 출동 전화가 와요. 면을 시키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짬뽕을 먹고 싶어도 짬뽕 밥을 시키고요. 짬뽕 밥을 시키고요? 면은 갔다 오면 못 먹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오면 갔다가 다시 와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요. 응급구조사는 병원에 있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현장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처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그 처치가 달라지고 다음 환자의 그런 아웃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네 그런 중요한 사람이 돼서 뭔가 이렇게 환자를 더 좋게 살리고 뭐 이런 마인드로 갔던 것 같습니다. 후배님 아주 칭찬해. 열정 응급구조사가 밥 먹다가 알려주는 심폐소생술. 잘 보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명치까지 하고 이제 2분의 1 지점에서 아랫부분에 그냥 119 오실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와 깊이만 맞춰서 1분에 몇 번 정도? 100에서 120km.
식사 후 다시 돌아와 관찰 버치캠 블랙 버튼을 누르자마자 앵글 안으로 흰 가운의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다. 응급소생실에서도 유독 몰려있던 사람들. 제일 합쳐서 내린 결론을 나에게 말해봐. 가만 지켜보니 앞에서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응급의학과의 노영일 전문의. 피지컬도 하고 수술도 했어. 그럼 뭐 같아? 호호, 무언가 질문을 던진 후 답을 요구하는 듯한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들이 없자 실패. 계속 망설이고 또 환자가 잃는 거야. 이분들은 대체 누구고 이건 또 무슨 상황? 우리 네. 본과 4학년 이제 실습 저희 이제 내년에 의사 국가고시 보실 선생님들이에요. 예비 전문의들을 바라보는 선배로서의 감회가 남다르단다. 제가 딱 10년 전에 이 자리였거든요. 그때 지금 과장님이랑 입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0년 전에 실습 때. 도장 찍으실 분이 있으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네요. 그때 저희 과장님이랑 10년 전에 딱 요맘때 제가 저희 거 하겠다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안 지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과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라서. 오후 4시 관찰 종료 1시간 전. 외상센터 전용 중환자실에서 외상외과 김명준 전문의를 다시 만났다. 어제 수술한 교통사고 환자를 살피러 왔다는데 아니 그는 무얼 보고 놀란 걸까? 관찰 종료까지 1시간을 남겨둔 오후 중환자실로 들어서는 외상외과 김명준 전문의를 다시 만났다. 바로 어제 수술을 마친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그가 무언가에 놀란다. 그리곤 얼굴 가득 화색이 도는데 의식조차 없던 환자에게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원래 지금 기계호흡 하던 거 뿐만 아니라 호흡도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 어제 수술하셨죠. 이렇게 또 중환자분도 보시는 거. 그렇죠. 외상으로 온 환자들이 주로 중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중환자 케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초반에 어떤 처치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처치 이후에 환자를 이제 중환자들 잘 케어해서 또 회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관찰 종료 직전 병원 관계자가 관찰팀을 외상 일반 병동으로 안내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외상센터로 실려와 몇 차례 고비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는 한 남성을 만났다. 저는 일하다가 산에서 추락했죠. 아, 산에서요? 이렇게 일하다가 길이 무너지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떼굴떼굴 3바퀴 정도 구른 다음에 한 바퀴 더 떨어질 때 저는 이 돌면서 안전벨트가 이제 버티다가 부서져서 저는 차 밖으로 떨어져 나간 거고. 차랑 같이? 그렇죠, 차랑 같이. 다시 떠올려도 살아난 게 천운인 그날의 끔찍했던 사고. 저는 거기서 119한테 집사람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그냥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는 이곳에서 2번째 생명을 얻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은혜죠. 여기 안 왔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손을 잡아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제가 손을 떼시고. 예, 저 손소독제 끄고 나가실 때 좀 바르시고 가시고. 빠른 쾌유를 관찰 카메라도 기원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환자를 살리고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자부심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야. 또 즐겁게 하는 거고. 의식 돌아오고 이제 환자 깨고
이제 기능도 회복하고 해서 이제 집에 가실 때 또 표정을 보면 참 진짜 좋아요. 나중에 외래에서 또 밝은 모습으로 보면은 진짜 내가 정말 큰일했구나라는 그런 보람도 있고요. 환자를 잃지 않는 거죠. 환자를 잃고 싶어하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자기 앞에서 환자를 잃는다는 건 굉장히 아픈 기억이거든요. 그래서